이제 두 번째 증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80세 여성 최 씨입니다. 이분은 2달 전 낙상으로 주저앉으면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이 생겨 수술을 받으셨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후 쇠약해지시면서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서 1주 전에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65세경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셨으나 약 1년 전부터 혈압도 높지 않고 어지럼증이 있어 자의로 약을 중단하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55에 70이었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감소하여서 현재는 체질량 지수 18 정도의 저체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의 혈압만을 봤을 때는 155에 70으로서 미국 심장협회 기준으로는 2단계 고혈압, 대한고혈압학회와 유럽고혈압학회 기준으로는 1기 고혈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주치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우선 수축기 단독 고혈압인 것입니다. 수축기 혈압은 155로 2단계 고혈압, 1기 고혈압이지만 이완기 혈압은 80 미만인 수축기 단독 고혈압입니다. 그와 함께 환자는 80세이면서 노쇠하고 저체중이 있으면서 요양원에 입원 중이신 분입니다. 이처럼 노인, 초고령자 고혈압의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초고령자 고혈압 치료의 근거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란셋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 시행된 연구에서 메타 분석한 결과입니다. 80세 이상 초고령자에서 고혈압약을 사용했을 경우 뇌졸중은 감소되지만 전체 사망률이 증가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려운 연구 결과입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약을 썼을 때 뇌졸중 감소 효과는 있었지만 전체 사망률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초고령 고혈압 환자에서 일관되게 혈압약을 권고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발표된 하이벤 연구에서 80세가 넘는 초고령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RCT를 시행했을 때 스트로크, 뇌졸중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올코즈 모탈리티, 전체 사망률까지 감소하는 극적인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하이벤 연구 이후로는 초고령 고혈압 환자에서도 혈압약 치료를 권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벤 연구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하이벤 연구의 대상자를 꼭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벤 연구의 대상자는 80세 이상이면서 평균 84세였고 그런데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8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베이스라인에 있었던 분들은 12%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이벤 연구는 원래 수축기, 이완기 다 고혈압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차후에 수축기 단독 고혈압 환자도 포함된 연구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으로 민 값이 보면 이완기 혈압도 90일에 달하는 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하이벤 연구는 목표 혈압을 150에 80 미만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벤 연구를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80세 이상이면서도 비교적 건강한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혈압 약제도로는 이뇨제인 인다파마이드 플러스 페린도포리를 사용했다는 점과 목표 혈압으로는 140에 90이나 120에 80이 아니라 150에 80 미만을 목표로 했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사망률까지 감소하는 드라마틱한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이 연구는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다는 것과 노쇠한 노인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시행된 자토스 연구가 있습니다. 자토스 연구는 65세에서 85세 사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베이스라인 BP는 172에 89였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완기 혈압이 89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목표 혈압으로는
160 미만과 140 미만을 비교했는데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시행된 벨리시 연구에서도 70에서 84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BP가 170에 82인 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목표 혈압으로는 150 미만과 140 미만을 비교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스트릭트하게 혈압 조절한 군이 약간 감소하긴 하지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고 퍼 프로토콜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는 거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린트 이전 노인 고혈압 인삼 연구들을 메타아날리시스 해보면 노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목표 혈압 140 미만으로 조절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프린트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스프린트 연구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주어서 가이드라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프린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지만은 나이가 75세가 넘거나 뇌졸중을 제외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가 동반되거나 CKD가 있거나 프로게미온 10이어 CVD 리스크가 15% 이상인 고위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다만 뇌졸중과 당뇨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뇌졸중과 당뇨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는 SPS3 연구에서 비슷한 연구가 시행이 됐고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는 어코드 스터디에서 이미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균 68세고 베이스라인 BP가 140에 78 정도였습니다. 여기서도 클리니컬 CVD 히스토리는 약 17%에서 베이스라인에 동반이 되었습니다. 표준 치료군에서는 목표 혈압 140 미만을 목표로 했고 적극 치료군에서는 120 미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1차 평가 변수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심부전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1차 평가 변수는 적극적으로 120 미만으로 조절할 경우 5.2% 발생했고 140 미만으로 조절한 표준 치료군에서는 6.8% 발생해서 상대적 위험도로는 25%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사망률까지 적극 치료군에서는 3.3%, 표준 치료군에서는 4.5%로 상대적으로 27% 적게 발생하는 드라마틱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120 미만으로 적극적으로 혈압 조절을 하면 급성심부전, 저혈압, 실진, 전해진 이상 등의 부작용 발생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 다음의 사항을 꼭 유의해야 됩니다. 먼저 혈압 측정법이 기존과 다릅니다. AOBP를 사용했습니다. AOBP는 조용하고 혼자 있는 방에서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5분간 휴식 후 자동 혈압계로 1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을 사용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측정도 고혈압 환자 중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긴 하지만은 당뇨가 없고 노쇠 또는 쇠약하지 않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많은 약으로도 혈압 조절이 힘든 환자들은 처음부터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매월 팔로우하는 신중한 단계적인 혈압 조절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분 기립시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1분 기립시 혈압, 수축기 혈압이 110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없고 비교적 건강하지만 위험 요인이 많은 고위험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신중하게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스프린트 혈압 측정법은 AOBP 방법으로 정확하게는 unattended AOBP입니다. unattended라는 것은 의료인이 없는 환자 혼자 있는 방에서 측정한 값이란 겁니다. 이렇게 측정된 AOBP는 일상적인 진료실 혈압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진료실 혈압보다 약 15 정도 낮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로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중주 연구, 쿼텐 연구에서도 unattended AOBP, 오피스 BP, 24시간 활동 혈압
이 세 가지를 다 보고했는데 베이스라인에서 unattended AOBP 값으로 142, 오피스 BP는 153, 24시간 활동 혈압은 144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중주 연구에서는 오피스 BP가 AOBP보다 약 11 또는 12 정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콰텐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unattended AOBP는 121까지 떨어졌지만은 오피스 BP로 보면은 129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혈압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도 unattended AOBP와 오피스 BP의 차이가 8 정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린트 연구 결과 적용 시 주의점으로는 스프린트 연구와 동일한 환자 그룹 대상으로 AOBP로 측정한 혈압을 기준으로 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뇨가 없고 비교적 건강하지만은 위험 요인이 많은 고위험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정확히 측정해서, 특히 AOBP로 측정해서 적극적으로 혈압 조절을 신중하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앞서 카나다 진료 지침이 다른 진료 지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제일 큰 이유는 카나다 진료 지침은 unattended AOBP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목표 혈압을 unattended AOBP로 120 미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제일 큰 이유는 카나다 진료 지침에서는 AOBP 값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고혈압을 컨펌할 때는, 확인할 때는 활동 혈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활동 혈압을 사용하기 힘들면 가정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 진단을 내리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BP, 진료지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최소 3번 측정하고 첫 번째 측정 값을 버리고 나머지 측정 값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당뇨 환자가 고혈압 의심될 경우 오피스 BP로 130에 80 이상을 3번 다른 날에 측정하면 고혈압을 고려할 수 있지만은 이때도 프로버블 하이퍼텐전으로 생각하고, 하이퍼텐전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활동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AOBP를 기준으로 고혈압을 보고, AOBP를 기준으로 고혈압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활동 혈압을 최종 진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활동 혈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홈 BP, 가정 혈압을 측정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활동 혈압 또는 가정 혈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번 이상, 즉 3번에서 5번 방문에 대한 연속 진료실 측정 혈압 값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의 2번이 아닌 3번에서 5번 정도 연속해서 서로 다른 날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계속 높을 때에만 고혈압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혈압으로도 측정할 때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가정혈압 측정은 7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2번 측정합니다. 총 28회 측정하고 첫날 측정 값을 버리고 지난 6일의 평균을 내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카나다 진료 지침은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고위험 고혈압의 기준으로 스프린트 연구에서 봤던 75세 이상을 고위험 고혈압의 요인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AOBP를 사용해서 혈압을 관리하도록 권고하였고, 스프린트 연구 결과에서 목표할 때는 120 미만을 목표 혈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카나다 진료 지침에서 75세 이상의 혈압 조절 목표를 120 미만으로 제시한 이유는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이것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AOBP로 측정해야 됩니다. 스프린트 연구 결과와 함께 더 철저한 혈압 조절 목표의 근거를 제공하는 다른 연구로 제시된 것이 스텝 연구입니다. 스텝 연구는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이고
60에서 80세 사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65세에서 80세 사이의 고혈압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과거력이 6%밖에 없는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혈압도 평균 베이스라인의 평균 혈압이 146에 83이었습니다. 즉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완기 혈압이 80은 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혈압도 150 미만과 130 미만을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익스클루전 클라테리아에서 DBP, 이완기 혈압이 60 미만이면 아예 처음부터 제외했다는 점과 뇌졸중 환자도 제외했다는 점,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도 제외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 조절을 하면 목표 혈압을 130 미만으로 철저하게 조절했을 때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이 더 적은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고무적인 면은 혈압을 더 철저하게 조절하면 저혈압 발생 위험은 조금 더 증가하였지만은 기존에 우려하던 철저한 혈압 조절의 부작용 중 하나인 싱코프와 프랙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인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스텝 스터디에서는 AOBP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의료인이 있는 상황에서 자동 혈압계가 측정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unattended가 아니라 attended AOBP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할 점은 표준치료군에서는 목표 혈압을 150 미만으로 했지만은 실제 평균 값은 135 정도였고 적극치료군은 목표 혈압을 130 미만으로 했고 평균 혈압은 127.5였다는 점입니다. 혈압 측정법으로는 5분 이상 휴식하고 의료인이 자동 혈압계로 1분 간격으로 3번 혈압을 측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Attended AOBP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연구별로 다른 결과가 있지만은 대체로 Unattended AOBP, 즉 의료인이 없는 혼자 있는 방에서 측정한 AOBP 값이 전체적으로는 의료인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 혈압계가 된 값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습니다. 즉, 자동 혈압계로 측정한 AOBP 값은 전반적으로 의료인이 없는 환자 혼자 있는 방에서 측정하면 조금 더 낮긴 하지만은 큰 차이는 없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따라서 스텝 연구도 고위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조절을 더 철저하게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 경우도 자동 혈압계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을 사용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 고혈압 환자는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해서 정확하게 고혈압 진단을 하고 목적에 맞게 그리고 부작용이 적게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례 2의 최 씨는 80세이면서 노쇠하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해야 요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저체중이 있습니다. 과거력에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은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혈압이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고 수축기 혈압도 160이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치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우선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일반적으로는 130에 80 미만의 혈압 조절 목표를 제시했지만은 동반 질환이 많고 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환자 개별 목표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노쇠한 노인은 160 이상부터 약물 치료를 고려하기를 권고하였고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도 80세 이상인 경우 160 이상부터 약물 치료를 고려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최 씨는 심혈관 질환에 과거력이 없고 노쇠하고 저체중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이기 때문에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바로 하기보다는 보조기 보행 등의 재활과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목표는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그리고 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 맞춤형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환자 맞춤형 접근법에서 고려할 점은 심혈관 질환이 이미 발생했는가와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인가입니다. 만약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면서 그리고 노쇠하거나 쇠약하지 않는 영 애덜트, 즉 20, 30대나 40, 50대, 60대 초반인 경우에는 고위험, 고혈압 환자의 경우 조기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혈압을 더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고 더 로워, 더 베러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인텐시브하게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은 혈압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노쇠하고 쇠약하고 거동이 힘든 경우에는 과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즉, less is more입니다. less tight 테라피가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확한 혈압 측정입니다. 정확한 혈압 측정이 되지 않으면 환자가 실제로는 고혈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전으로 진단이 되어서 혈압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마스크트 하이퍼텐전으로 실제 고혈압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혈압 측정이 매우 중요하고 AOBP 방법이나 가정혈압 방법, 활동혈압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료 지침에서는 처음부터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기 고혈압이거나 아니면 표적장기 손상이 있는 1기 고혈압은 처음부터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일 지형 복합제를 사용해서 약물 지속성과 그 약물 순응도를 높이는 게 좋고 작용 지속 시간이 긴 고혈압 약제를 쓰는 것이 24시간 혈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밤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야간 혈압 조절, 24시간 혈압 조절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고혈압에 따른 장기 손상이 있는지, 합병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약을 쓰는 것이 환자의 치료 효과와 치료 조절을 더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평가에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